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라는 책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챕터는 3장 아이와 당신의 정신 건강입니다. 3장은 자녀와 부모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방법과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소원함의 원인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차례차례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20대는 가장 불안한 시기다인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10세에서 25세 사이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 사용장애, 섭식장애, 행동장애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포함되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우리가 ADHD로 알고 있는 이런 장애들은 대체로 사춘기 이전에 발현되고요.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잠깐 사족을 달자면 정신질환, 심리장애의 진단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정상적인 정상성을 질병으로 볼 위험이 있고요. 지나치게 높으면 질병을 간과해 버릴 수가 있겠죠. 또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의사나 상담자에 의해 자기 멋대로 진단명이 내려질 위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장애 분류 체계가 있는데 바로 DSM-5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번째 개정판인데요. 현재 가장 선호하는 보편적인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있거든요. 보고 싶으면 언제나 와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완결된 책이 아니고 계속 보완되고 있어요. 현재는 제5판 DSM-5가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면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다음과 같은 주요 증상 중에 둘 혹은 그 이상이 1개월 이상 존재해야 하고 그 증상들 중에서 1번과 2번 증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또 그런 장애가 약물이라든지 다른 질병과 관계되지 않아야 하고 혹시 그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등등등 아주 많은 조건들이 충족할 경우에만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MMPI, HTP, TCI 등 다양한 진단도 보조적으로 시행되죠. 질병에 따라 이 정신적인 질환은요, 어린 나이엔 아예 진단을 내리지 않기도 해요.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기도 하고 또 발달 단계에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의 진단에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몇 가지 단순한 검사, 책을 읽고 이 사람 이러니까 우울증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기에 흔히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발달의 단계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한 연령은 청소년과 초기 성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초기 성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초기 성인의 우울증 증상 비율은 2008년에서 2017년 20년 사이에 2배가 된 반면 다른 연령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초기 성인들의 자살 충동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극적으로 증가했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긴 했지만 초기 성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기 성인기에 왜 정신건강 문제가 흔하게 발생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는 내면의 취약성과 외부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결합되어서 발생하죠. 그러므로 어떤 원인이 보다 주된 원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관적이거나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증상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리적인 문제는 내면의 취약성과 외부의 스트레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민한 기질과 침착한 기질의 사람이 받는 영향은 다르고요. 또 자유로운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지금도 그런 부모 아래에 있느냐, 감정적으로 학대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양육받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 초기 성인들이 직면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숫자만 따져보아도 다른 연령대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기가 더 쉽습니다. 취약해요. 그 나이대에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최근 십수년 동안 초기 성인들은 그 스트레스가 훨씬 강하고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경쟁력 있는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어려워진 취업 시장, 주거 비용과 교육 비용의 증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관심, 이런 것들 때문이죠. 더불어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기 때문에 어떤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불안감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예요. 근데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 성인기에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 책에서는 성인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107페이지인데요. 첫째, 사랑과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하고 소통이 잘 되는, 대화가 잘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성인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부모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는 부모에게 언제든지 정신적인 지지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이 초기 성인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는 자녀가 주는 신호들을 눈치챌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기가 받는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자녀가 독립되어 있다면, 대화의 시간이 적다면 눈치채긴 더 어려울 수 있겠죠. 둘째로, 자녀의 삶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자는 자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다면 가끔씩 물질적인 후원을 한다든지 또 자녀가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한다면 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를 선물로 가끔 보내준다든지 또 뭔가 전환할 수 있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엄청난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주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자녀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말하지 않지만. 셋째로, 자녀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외부 환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도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녀가 택한 그 방법이 건전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해로운 방법인지를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지금껏 말하지 않았던 약물 남용이나 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가족 내력을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녀가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와 취약성을 이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이 정신건강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크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족 가운데 어떤 그런 문제의 내력이 있다면 내가 낳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말을 꺼내지 말고 기회를 찾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성인들에게 흔한 정신건강 문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장애 disord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해보면요. 장애란 특정 기간 지속이 되며 사회적 관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일상 생활에서의 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특정 증상을 보이는 임상 진단을 이룬 말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이지 않고요.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기능을 손상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그걸 장애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조금씩 있지만 뭐 일시적이라든지 정상적인 생활에 큰 방해가 없다면 장애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요. 그런 어려움들이 정상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자주 나타나고 지속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설사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한 정도의 중증 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생활에 지장이 되고 그것이 지속될 때 장기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염려가 된다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중요한 증상들로 2주 이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전문적인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도와주는 방법은요, 성인기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조금 이따 다루죠. 그럼 초기 성인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문제는 어떤 걸까요?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그냥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낙담을 하거나 참 즐겁고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증세가 있죠. 자존감이 낮아져요. 비관이나 절망과 같은 인지 증상도 있고요. 무관심이나 지루함 같은 동기적 증상,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뭘 하고 싶은. 식욕 감퇴나 수면 장애, 에너지 저하 같은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말로라도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면 절대로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성은 이제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가 쉽죠. 특히 초기 성인기에는 그런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극단적인 것이 표현된다면은 혼자 두지 않고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은 모두가 느끼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다거나 지나치게 빈번하다면 문제입니다. 초기 성인기에 보이는 가장 흔한 형태의 불안은 범불안 장애, 그러니까 불안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 주제에서 불안했는데 다른 주제에 대한 불안으로 쉽게 이동하는 잦은 걱정이나 초조함이고요. 둘째로 사회 불안 장애,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공포, 셋째로 공황 발작,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을 동반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포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섭식 장애가 있죠. 거식증은 너무 적게 먹어서 위험할 정도로 야위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폭식 장애는 짧은 시간에 폭식을 한 후에 자발적으로 구토하거나 당식 또는 강박적인 운동으로 자신의 폭식 행위를 상쇄하려고 하는 게 폭식증이에요. 폭식 장애는 상세한 행위, 막 구토하고 막 격렬한 운동 이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을 깊이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탐욕증이 있는데 이 건강한 식사에 대한 집착인데요. 아직 섭식장애로 진단명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섭식장애의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누구나 안절부절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ADHD는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나타났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기 성인들도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요즘은 성인 ADHD도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성인의 경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마감 기한을 놓친다. 혹은 뭐 삶이 이렇게 막 무질서한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계획했던 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죠. 아동기에는 충동,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남용입니다. 약물 남용은 이제 약물을 과용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약물 의존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약물 중독에 이릅니다. 약물 남용이 왜 위험하냐면 실제로 자신의 뇌나 심장, 폐 등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끼치고요. 주변 사람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에 약물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뭐 이런 장애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하진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고통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 지나친 위축감, 에너지 감소, 의욕 상실, 흥미 상실, 또 뭐 인지 기능의 장애, 식습관이 비정상적으로 바뀐다든지, 또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뭐 기일을 마치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든지, 상담을 할 때는요, 첫 번째 명담을 할 때, 옷차림이나 뭐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어떤 내면의 정신적인 건강의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를 주목하고 또 그것이 한 주, 두 주를 넘어서 2주 이상 길게 지속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치료를 결정해야겠죠. 세 번째 챕터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면입니다. 117페이지에서 129페이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신건강 문제는 빨리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통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초기 성인기엔 더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런 걸 느낀다 할지라도 성인 자녀에게 치료나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만약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사려 깊고 비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모가 느낀 사실을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요.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방식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맞서서 해결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떤 부모는 스스로가 혹시 우리 아이에게 이 발달 과정의 성장 과정에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느낄 때 주저하지 않고 진단을 받고 도움을 청합니다. 뭐 그랬다가 문제 없고 발달 과정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일찍 발견하고 도와줄수록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본 채 하거나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또 그걸 인정하기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성 상담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고요. 또 부인이 자녀 문제나 본인의 문제 찾아왔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남편하고 아버지가 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버지가 그 문제를 인정하고 인벌브 되기는 참 어려워요. 타인의 시선도 치료와 도움 받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심장병, 관절염, 암과 같은 질병의 하나라는 인식이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자체도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관절염 걸렸다고 자기를 탓하지는 않는데 말이죠. 섭식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요. 너 왜 관절염을 걸렸냐?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도움을 받기를 꺼린 것 자체가 정신질환의 증상 중 하나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뭐 치료나 상담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어떤 약을 거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치료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몸을 치료하는 데보다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어요, 이거. 아무 효과 없어요라고 말할 때 효과가 있다고 확신시키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또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신이 아픈 것은 인지하지만 낫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 경우는 그 질환이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자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의 어머니는 만성적인 우울에 시달리면서도 치료를 거부했다고 해요. 근데 저자는 그걸 어떻게 진단하냐면 엄마가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냥 우울 속에 머물고 더 우울해지고 싶어 했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친숙해버려진 그 우울감이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적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그런 것을 싫어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모순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감정을 또 즐기기도 하는 거예요. 독립한 성인 자녀가 만약 자기 스스로가 자기 증상이나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부모에게 말하고 도움 청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알아채기는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성인기 자녀들이 나누지 않을까요? 왜 부모는 그걸 모르고 있다 느닷없이 꽉 맞을까요? 왜냐하면 초기 성인기에는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부모와 그런 거 나누는데 어려움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신호를 보내고 나누었는데 부모가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므로 만약 이런 어려운 주제를 자녀가 먼저 다루었거나 내가 다룰 기회가 있다면 잘 들어줘야 돼요. 죄책감이나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걱정과 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말을 건네야 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말과 걱정과 애정을 느낀 자녀의 마음에 도움을 내가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은 이상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성인 자녀는 부모가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을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자녀 스스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인 자녀의 치료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만약 치료와 상담이 시작되면 자녀와 의사 또는 상담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그 둘 사이의 일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부모와 스스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나눌지 말지의 결정권도 자녀에게 있고요. 부모도 의사에게 묻고 상담자에게 왜 내가 부모인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비밀 유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나 병원이나 상담실이 판단할 때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요. 부모나 주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험으로는요.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벌써 인정하는 것 자체에서 절반은 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상담받거나 정신적인 치료에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어렵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를 인정하고 빠르게 치료를 시도하는 것, 진단과 치료를 시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고 부정해요. 어리석은 일이죠. 일찍 도움 받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하죠. 대부분의 자녀 상담은 많은 경우 가족 상담으로 이어질 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 상담에서 원래 개인 상담하다가 가족 치유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요. 청소년 상담을 열심히 해서 가정에 돌려보냈는데
이게 몇 달 뒤에 더 악화되어서 오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치유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한 개인만 다루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가족 치유 이론이 발전되게 됐죠. 네 번째 챕터는 부모의 정신 건강도 중요하답니다. 성인 초기에 들어선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알게 될 때 중압감에 시달리고 자신 역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으로부터 무력감, 우울증, 뭐 그 이상의 증상에까지 부모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 책을 보면 두 자녀 모두의 결혼 생활이 동시에 망가진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그 수잔의 사례가 나옵니다. 예. 자녀의 고통이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로 전이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도우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자신의 정신건강도 2주 이상 좀 장기간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신도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당신을 지켜보면서 상담을 권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은요, 삶에 치이거나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워서 그 문제가 정말 다루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그 문제를 방치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는요,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가 어려워져요. 만약 자녀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부모와 자녀가 정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고 또 그 관계를 개선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녀의 말을 방어적으로 대하거나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듣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녀에게 나의 말, 부모의 말도 그런 태도로 들어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꽤 긴 시간 대화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함께 상담하는 것을 제안하십시오. 상담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요. 또 가족 상담이 가능한 가족 상담으로 발달되어도 그냥 그 안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담자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챕터는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된다는 부모의 정신건강에 가장 끔찍한 위협이 되는 일 중 하나는 자녀와 연이 끊어지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와 소원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자녀와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 그렇게 연이 끊어지는 일은 당신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확신을 됩니다. 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기사들이 좀 과장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물론 가족 관계가 소원한 가정은 적지 않지만 그러면 미국의 경우 언론이 부모와 자녀의 절연, 이 관계를 끊는 것을 대유행처럼 묘사하면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분들은 대부분 그냥 평범한 가정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또 자라는 동안 부모에게 학대받은 자녀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적절한 행동, 뭐 예를 들면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문제, 외도 이런 걸로 또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모님이 각자 재혼을 해서 가족들을 위한 그 정서적인 공간이 사라져버린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는요, 어떤 그 빅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그냥 뭐 작은 다툼, 뭐 의견 차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참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자녀가 그런 부모의 고통을 당해서 관계를 끊으면 무조건 자녀를 비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진 않아요. 부모와 소통이 끊어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139페이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종교적인 관점이나 성적 지향이 서로 다를 때, 부모가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 또 부모와 자녀의 파트너,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 부모 간에 화해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존재할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랫동안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냥 그렇게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관계를 끊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 또 부모나 자녀에게 약물 중독이나
빚 문제와 같은 아주 나쁜 습관적인 행동으로 가정에 계속 어려움을 끼친 경우, 또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자녀 사이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경우, 뭐 이런 겁니다. 이 책에도 부모님과 새 남편 사이의 갈등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원해져 버린 티파니의 사례가 있죠. 근데 자녀가 엄마 아빠 모두가 아닌 엄마 아빠 중 한 사람과만 좋지 않고 한 사람과는 괜찮을 경우도 이게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싸우는 자녀와 한편 부모는 둘이 싸우지만 그렇지 않은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엄마라 치면요. 아빠와 딸이 싸운다. 그럼 엄마는 아빠와 딸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삼각관계에 끼기도 해요. 양쪽의 어려움을 듣고.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자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부정적인 경우죠. 이 책의 8장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다루지는 않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챕터가 있습니다. 순주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부모가 부모와 그 자기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절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절연이라는 거는 단 한 가지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아무 사건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시간의 결론이 절연이거든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회복의 계기가 생기기도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성숙해져서 그 문제를 품고 성장한 사람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무리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지내면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심각한 갈등으로 완전하게 절연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실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와의 거리감을 느끼는 어떤 시기를 겪게 되죠. 그 이유는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사람의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학교나 직장의 문제와 같은 자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부모와의 대화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부모를 비롯한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너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까지 숨겨?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야? 이런 것보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녀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또 자녀와 나 사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한 발 물러서서 그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나 친구에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부모 자식이지만 좀 떨어져서 휴식기를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밀착되어 있는 관계, 맨날 만나고 막 그런 게, 이게 심리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로 보지 않아요. 이 구조주의 가족 치료에서는 경계선, 이 boundaries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경계선은 가족 구성원 서로를 구분하는 선이고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 허용되는 접촉의 양과 종류를 규정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가족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을 보면 가족 간의 건강한 분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분화되지 못할 경우 병리적인 애착 관계인 공산 관계를 맺게 되고요. 병리적 애착 관계인 불안 애착, 불안 격리, 삼각 관계 등의 문제가 생기죠. 온 가족이 감정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고착되어 있으면요. 건강하지 않아요. 경계가 없는 거죠. 분화가 되지 않으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관계의 역동이나 의사소통 방식을 중요시하고요.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발달 단계의 적절한 분리와
개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또 분리와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원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자녀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는 깊고 진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의 계기로 한순간에 다시 그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상담을 하고 또 부모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그런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기의 부모에게 받은 양육이나 부모와의 관계, 가정 환경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양육하는 데 영향을 끼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여기 초기 성인이라 그랬는데 이제 주로 18세에서 25세를 치지만 20대, 30대까지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50대도 또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이런 상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요. 눈치를 채고 자기 자신의 상태도 눈치채야 하지만 자녀의 상태도 눈치를 채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책입니다. 김현아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문의세요. 전문의신데 남편도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아주 큰 고통을 받은 얘기예요. 의사임에도 그걸 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자기가 부부가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나누면서 이런 의료 쪽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정보들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걸 안,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은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챕터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